사실 느낌상으로는 지금도 대통령은 트럼프인 것 같은데 실제 취임은 이제 이번 달 말이 되는 것이죠. 이게 또 트럼프가 이제 두 번째다 보니까 일기 때 기억을 뭐 떠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불확실성으로 하나 추가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트럼프 2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일단 파트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되게 심플하게 앞서도 좀 미리 얘기 드린 부분이 있지만 트럼프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미국 내 이제 확대 재정을 통한 다시 경기 부양 쪽에 재정 정책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안에서 걷기보다는 미국에서 감세를 해줄 거니까 대외 관세를 매기고 그렇죠. 그리고 이미자 추방해서 그리고 거기서 유발되는 인플레이션 효과에 대한 우려 이 두 가지가 트럼프 당선 직후 아까 미국채 10년 금리가 9월 비컷했을 때만 해도 3.6%까지 떨어졌던 게 지금 4% 중반 넘는 수준 거의 1%포인트 100bp 가까이 그렇죠. 올랐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이 미국 지표들이 잘 나온 것도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은 아까 재정에 대한 영향도 있고요. 근데 트럼프가 지금 고민하는 건 아까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무리하게 재정을 써왔고 그래서 지금 고금리 정책이 유지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번에 민주당이 의회까지 다 뺏기게 된 제일 핵심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민주당이 자기네 원래 텃밭이었던 뭐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같은데 이번에 선거가 거의 뭐 예전에 평균 60-70%대 지지가 나오던 게 뭐 이번에 겨우 50%대 했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물가 때문이라는 응답이 나왔거든요. 사실은 그 대도시들이 그런 인플레이션에 충격이 컸고, 그래서 저는 앞서 배 부장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또 많은 정책적인 부양이 특히나 미국 중심으로. 근데 미국은 그럴 카드들을 많이 소진했고, 그리고 최근에 뭐 아까 얘기했던 있지도 않은 부서잖아요. 예산 효율부 같은 걸 만들어서 그런 균형 재정. 그래서 이번에 베센트라고 하는 신임 재무장관 지명자조차도 베센트 지명됐을 때 12월 초에 미국채 10년 금리가 4.1%까지 떨어졌어요. 네, 좀 빠졌죠. 왜냐하면 그는 균형 재정론자고 미국 부채 탕감에 대한 노력 그리고 관세 부과 관련해서도 이건 협상 레버리지의 카드지. 그래서 이번에 캐나다와 저쪽 멕시코의 25% 관세 부과 이전에 2018년 19년 때 미중 갈등 있을 때보다 더 세게 그때도 멕시코에 5% 부과하기로 했다가 사실은 멕시코가 알아서 좀 기었죠 그때 장벽 자기네 비용으로 세우고 이민자 추방당한 거 자기네가 수용하면서 그때도 미국이 그렇게 부과를 안 했는데 이번에도 벌써 캐나다 총리가 트럼프 당선자가 있는 뭐 그 호텔로까지 찾아가서 뭐 사진 찍어서 X에 올리고 뭐 이런 거 하면서 우화적으로 나가는 걸 보면 저는 현실적으로 그런 협상의 카드를 놓고 보면 트럼프의 공약들은 실제 현실화 가능성을 절반 정도 이상 믿어줄 수 있는 거냐. 그러면 아까 무리한 확대 재정 쪽도 뭐 감세 정책들도 아까 주고받는 게 없지 않는 한 트럼프 일기 때 뭐 테스커덴 자벡트라고 하는 TCJA를 통해서 그때도 미국 법인세가 28%를 21%로 이미 깎아준 걸 또 깎아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도 저는 조금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관세 부과도 우리나라 FTA 같은 거 다시 재협상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또 방위비나 이런 것들 좀 협조적으로 나가면 그런 것들 다시 현실화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생각보다 너무 트럼프를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 네, 저도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원래 사업가 출신의 굉장히 그래서 트럼프 일기 때 미국 물가가 평균 4년 동안 얼마였는지 아세요? 그때는 물가 걱정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2% 넘지 않았어요. 예. 팬데믹 기간에 일부 들어갔다고 해도 에너지가 유가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트럼프 일기 그 4년 평균? 뭐 60대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60%한테 80달러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네. 그는 전통적인 화석연료 지지자고요. 그 생산을 증대하는 걸 협조하는 쪽. 저는 그런 힘들이 작동한다고 하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 리스크의 금리 상승 압력들을 많이 거론하는데 저는 그 아까 얘기했던 인플레이션과 재정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현실화 가능성은 전 절반 이하. 그리고 오히려 합리적인 그런 정책 수반들을 통해서 좀 균형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예산 효율화하고 그런 베센트 같은 금융계 출신들이 미국 정부 부채를 컨트롤을 좀 생각보다 잘해 나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미국 금리가 지금 현재 그런 리스크로 트럼프 리스크를 저는 50bp 정도 내외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조금씩 균형을 찾기 시작하면 좀 생각보다 많이 안정화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사실 트럼프가 그 어떻게 보면 재림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기 때 그 성공했던 공약만 너무 얘기가 돼서 트럼프는 한다면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은데 제가 조사한 걸 보니까 좀 보수적으로 잡으면 13%고 좀 일반적으로 잡으면 한 23% 정도의 이제 공약 이행률을 보였다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높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시장과 그 사회가 왜 이렇게
트럼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높게 고평가하는 듯한 느낌을 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께서는? 저는 이제 실제 이행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행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미치는 영향도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트럼프식 공갈포죠. 네. 그런데 그게 영향이 없느냐 하면은 실제로 그걸 통해서 23%가 됐든 25%가 이행됐다라는 것은 트럼프의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100%가 이행된 거나 다름없어요.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코로나가 안 왔더라면 또는 좀 더 트럼프 스타일이 일관되게 먹혔더라면 재선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아주 큰 표 차이가 아니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경합 지역이 미국은 위너 테이크스 올 승자 독식이기 때문에 가져가는 것이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얼마나 차이가 났나요? 네. 해리스가 이긴다는 여론조사도 있었지만 저는 또 방송에 출연해서 트럼프 압승을 예상하기도 했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느냐? 저는 참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올 한 해가 우리 역대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난 이후에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왜? 이 공갈포를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그런 확정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가 의문이거든요. 왜? 첫 번째는 트럼프의 경우에는 이른바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가져갈 이익은 예상이 돼요. 네. 법인세를 인하하고 관세를 통해서 관세가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트럼프 당선인의 머릿속에는 우리가 이만큼은 가져가야 돼. 저 나라가 중국이 또는 대만이 일본이 이 이상 가져가서는 안 되는 명확해요. 그게 미국 우선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 수출에 미칠 타격은 분명히 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때만 해도 가치 외교라 그래서 공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중국을 견제해요. 네. 그러면은 동북아에서 협력을 할 수 있는 가치 외교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국가는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협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가치 사설에 반도체도 다 공급망 체인으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때는 모르겠어요. 방위비도 올려달라, 주한미군도 출수할 수 있다. 철수 안 하겠지만 우리에게서 예상할 수 있는 이익은 얻어가겠다는 거죠. 방위비도 올려달라. 나토도 각국의 GDP의 5% 무조건 내. 이런 식으로. 아니면 우리 빠질 거야. 기후협정도 빠질 거야. 나토도 빠질 거야. 다 빠질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중국을 견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더 무서워요. 그러면 중국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할까? 그건 아닐 겁니다. 중국이 미국을 앞서지 못하도록 할 거예요. 이게 트럼프의 판단이고 계획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뭔가 중국에 대해서 이익을 준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발끈할 거예요. 지금 시안과 우리에 우리 반도체 공장이 있습니다. SK와 네. 또 삼성에. 과연 이런 것에 대해서 트럼프의 시각은 어떨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는 가치 질서가 지배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지난 4년 동안은 통했지만 그러면은 이익 거래다. 네. 자, 그러면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경제적으로 볼 때 글로벌 관점에서 볼 때는 미국 이외에 우리가 어디에서 이익을 가져올까?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중국도 조금 문호를 열고 있거든요. 네. 무비자고 등등 이런 부분들 우리 시간에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중국이나 또는 다른 국가로부터 우리가 더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뭔가?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미국이 뭔가 트럼프 당선인이 임기 시작하면 태도가 바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 공포만큼 충격은 아닐 것이다 생각하는 것으로 괜찮을까?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철저하게 냉혈한일 정도로 미국의 이익에 더 충실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 이외의 국가, 독일, 영국 또 이 참 우리가 가지 않은 길이잖아요. 네. 이 동남아 또는 중동 추가적으로 더 또는 남미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미국에서 잃는 이익을 얼마나 여기서 가져올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네, 그 쉽게 말하면 이제 수출의 다변화가 좀 필요하다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수출하니까 우리가 사실은 교역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보편 관세가 얼마가 됐든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전 세계 무역량을 좀 줄일 수 있는 리스크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같은 교역량이 큰 역할을 하는 국가는 당연히 악재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어느 정도 현실화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네. 같은 데서 추정을 해보니까 네. 한국,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기 전에 이코노미스트라고 영국의 유명한 작가 네, 있잖아요. 작품. 트럼프 리스크 인덱스라는 거를 만들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교역, 네. 안보, 그다음에 이민 이 네. 세 개의 타격을 받는 나라들인데 멕시코가 모든 종합적으로 가장 타격이 클 거고 네. 그다음에 뭐 이민자나 뭐 이런 안보 쪽에 중남미 국가들이 많은데 교역만 따지면 네. 우리나라가 그 교육 순위에서 거기 교육도 멕시코가 또 역시나 1위입니다. 그 그렇죠. 중간재 그걸 하다 보니까 2위가 중국이고요. 네. 한 3위가 캐나다 정도, 4위가 뭐 독일. 근데 한국의 순위가 어느 정도 되냐? 4, 5위가 뭐 베트남이랑 네. 대만도 우리 앞에 있는데 한국이 한 10위 정도. 그 네, 그 미국의 정도. 타격을 받는 순위.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성장에 미치는 트럼프 리스크 인덱스 기준을 추정해 보면 아까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추정으로는 대략 0.3% 정도. 아, GDP 0.3% 야, 정도. 그 정도가 맥시멈 트럼프의 공약이 다 현실화되고 보편 관세 한 10% 정도 네. 부과가 현실화됐을 때 충격인데, 근데 아까도 레버리지 얘기를 제가 드렸던 건 보편 관세는 법적인 문제도 있고요, 사실. 네. 그리고 그렇게 때려 그 보편 관세를 부과했을 때 미국 국민들이 받아야 될 그 수입 물가에 대한 인플레이션 부담이 그렇죠. 굉장히 커질 수 있어서 그 현실화 가능성은 저는 조금은 낮게 보고요, 네.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한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아까 0.3 정도가 그게 다 현실화인데, 그래 아까 제가 절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리스크로는 한 0.1에서 0.2 사이 정도 교역에 대한 우리나라 성장에 미치는 부담, 네. 이 정도를 줄 건데, 지금 정치적인 혼란 때문에 또 우리가 받아야 될 스트레스가 또 0.1에서 0.3 정도 사이 정도. 네. 그래서 오늘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에 올해 성장률을 2.2% 정도 제시했었는데 1.8로 깎았거든요. 네. 우리 레벨 정부, 다운됐죠. 예, 네. 그 기재부에서 그 수치를 그렇게 냈는데 한국은행 1.9에서 하방 위험이 훨씬 크다. 정부가 0.4를 깎았는데 한은도 좀 보수적인 숫자를 내놨지만 한 1%대 중후반 정도 내외가 지금 컨센으로 가지 않겠냐. 그래서 미국 쪽 충격과 우리 정치 혼란까지 합치면 원래 예측한 것보다 우리나라 성장률이 1% 중반까지도 각오해야 될 정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앞서 뭐 우리나라 금리 인하가 좀 공격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 그런 정도의 환경, 트럼프가 메인으로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 네. 트럼프 리스크 반, 국내 리스크 반 정도로 지금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사실 기준금리는 뭐 1.5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뭐 최악의 경우에는. 1.5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팬데믹이 나왔을 때 0.5가 바닥이었고요. 그렇죠. 그 팬데믹이 터지기 전에 뭐 브렉시트가 있고 그 트럼프 당선 직전에 왜 그 남유럽 위기라든지 뭐 네, 이런 뭐 중국의 그림자 금융 다 겪었을 때 2016년 때 그때 저점이 1.25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팬데믹 이전 저점은 1.25였습니다. 2019년에도 미중 갈등 때 미국이 예방적 인하라고 해서 기준금리 2.5까지 올렸던 걸 좀 낮출 때 우리도 거기서 한 50bp 정도 낮춰서 그때 1.75까지 올렸다가 1.25가 그때 바닥이었거든요. 1.5까지 낮추는 건 한국 경제 침체를 예상해야 되는데 네. 올해 현실화 가능성은 저는 조금 낮게 보고요. 대신 중장기적인 트럼프 리스크가 아까 얘기했지만 정말 제가 좀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한 것보다 더 데미지가 온다고 하면 네. 내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기준금리 1%대 시대도 뭐 걱정해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네. 지금 그 현실화를 그 조금 정도까지는 제한적으로 아니다. 보면 네. 그러면 2% 초반 정도 전망을 하고 계시다는 네, 말씀을 그렇습니다. 주셨고 네. 네, 그것만 보더라도 사실 뭐 우리나라 국채 장기채에서는 룸이 좀 남아 있네요. 맞습니다. 좀 남아 있고 네. 그러면 또 트럼프 얘기를 하다 보니까 트럼프라고 하면 지금 하려고 하는 정책들이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이민자 쫓아내고 또 관세 높이고 하는 거는 이거는 결과적으로 디플레이션 요인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찬물하고 뜨거운 물을 같이 섞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현실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도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연준이 이제 소위 말하는 눈치 게임을 잘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우리만 이 연준 눈치 보느라 경기는 2.2까지 그 금리 2.2까지 낮춰줘야 될 내수 상황인데도 연준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제때 대응을 못해서 오히려 내수가 더 힘들어지는 상황 뭐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는 걱정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지표를 보자고요. 경제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금리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이제 환율도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뭐 유가나 등등 많이 있습니다. 이제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또 특히나 이제 우리가 환율에는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요. 왜냐하면 수출 주력 국가고 또 미국과의 거래에서는 이제 달러가 강달러냐 아니면은 또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가도 마찬가지로 이 환율에 따라서 우리의
직접적인 에너지 비용이라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큰 국가 전반적인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저는 좀 눈여겨봐야 될 게 금리를 우리가 마냥 내릴 수는 없을 거예요. 방금 전에 우리 파트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결국 이것이 실물적인 요인이냐 아니면 심리적인 요인이냐 심리적 요인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입지 않았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결과적으로는 지금도 작동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지난 한 해를 따져보면은 더군다나 특히 하반기의 경우에는 웬만한 국가들의 주식시장이 다 좋았어요. 근데 우리만 유독 안 좋습니다. 네, 좀 또 그렇죠. 환율도 따지고 보면은 환율도 우리가 유독 안 좋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뭐 실물 경제적인 요인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뭐 주식 시장의 구조 문제 또 등등등을 이야기하는 경우들 많습니다. 저는 심리적 요인이 큰 것 같아요. 심리적 요인. 훨씬 더 이런 변동성 자체가 일본이 받는 변동성 오히려 우리보다도 사이즈가 작은 대만이 받는 변동성보다도 우리가 심리적 요인이 더 컸다. 그러면은 트럼프 당선인이 참 특이하게도 당선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 번의 전화 통화 그리고 조선업을 이야기한 이후로는 일절 언급이 없어요. 이런 초유의 사태를 맞는데도 불구하고 방위비 이야기도 추가적으로 잘 안 하고 있어요. 전화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 나토는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면은 그것이 실제 작동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래를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실제로 우리가 거래할 준비가 돼 있느냐 또는 거래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이익을 또는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수준을 맞출 수 있느냐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저는 올 한 해도 심리적 요인이 지배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뭐 채권 시장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주식 시장은 이른바 고위험 시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인 요인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탈할 수 있는 부분 또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이 북한 관련된 이슈거든요. 만약에 트럼프 당선인이 일각에서 이야기되는 것처럼 노벨상을 노리고 김정은 위원장을 한번 만나겠다 또는 이란을 만나겠다 이란을 방문하겠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어떤 상황인지 우리로서는 잘 예측 불가해요. 이란을 네. 방문했을 때 관계가 오히려 또 유가가 어떻게 급전직하면 될지 모르고, 유가가 그렇죠? 또 네. 요동칠 수도 있거든요. 뭐 이스라엘 또 하마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응 관계라는 것이 참 마땅치가 않아요. 네. 이런 심리적 부분 오히려 실물 경제에 대한 부분은 삼성전자 위기설이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 등등등이 어느 정도 해결책이 또 해법이 나오긴 합니다만 심리적 요인은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올 한 해는 굉장히 심리적 요인이 네. 미국 변수가 됐든 상당히 크게 우리 내부적으로는 경제 요인에 작동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잘 네. 대처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뭐 한국 경제 관련된 전망들 지금 보면 좋은 얘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는데 뭐 그래서 늘 작년 연말에 떠돌았던 게 전쟁하는 나라보다 주가가 안 좋다 뭐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따지고 보니까 제일 좋았던 나라가 이스라엘이더라고요. 전쟁하는 나라가 제일 좋았더라고요. 따지고 보면은 그게 전쟁을 이기는 나라가 있고 우리는 전쟁을 지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없지 않아 들었는데 그럼 채권에서는 이제 우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 금리를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분들은 한국 국채 투자하는 게 좋겠다 말씀 주셨고 그리고 미국 국채나 아니면 회사채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한국 경제가 뭐 나쁘다 한들 모든 종목과 모든 산업이 다 나쁘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트럼프가 지금 얘기하는 걸 다 현실화한다 하더라도 의외의 후회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뭐 종목까지는 어렵겠지만 그 산업에 대해서는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좀 나을 만한 곳은 어디라고 좀 보고 계십니까, 파트장님께서는? 예, 지금 미국도 지난 2년간 보면 혁신 산업들 중심으로 네. 해서 뭐 지금 이제 AI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 쪽이 굉장히 네. 강했어요. 그거 그 AI나 고도 설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에너지가 또 필요했으니까 뭐 소형 원전 이슈도 있었고 그랬죠. 예, 그런 게 가고 최근에는 이제 뭐 양자 컴퓨터까지. 네. 그래서 다 미국은 테크 쪽 중심으로 강해 부분이 있지만 네. 그래도 S&P 500 전체적으로 펼쳐놓고 보면은
보면 산업재라든지 그런 부분도 아까 그런 에너지 관련돼서는 꽤 좋았거든요. 우리는 가면 근데 거기에는 상당 부분이 정책적 지원들이 많이 들어가는 산업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이런 산업들은 자체적으로 회사들은 잘 컸을 것 같지만 테슬라 같은 회사도 지금 뭐 트럼프 후에 받으면서 굉장히 좋지만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보다는 자율주행 쪽에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그렇죠. 그런 회사로 탈바꿈하고 있는데 우리는 올해 어떻게 봐야 되냐? 아까 한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코스피 주식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외국인 이탈도 많았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얘기만 하고 있지만 지금 정치적인 혼란들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으면 오늘도 경제부총리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행이 얘기한 부분이 추가 경정 중심으로 해서 우리도 경기 부스팅을 위한 노력들을 많이 쏟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데 따르는 정책적인 수혜적인 산업들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도 미국과 뭐 조선업부터 얘기했지만 우리 전통적으로 지금도 잘 버티고 있지만 방위 산업들 같은 게 지금 이 혼란스러운 글로벌 전국에 좀 수혜를 보는 산업들이고요. 우리가 지금 후발주자라서 좀 어렵긴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데서 지금 로봇 산업, 휴머노이드 뭐 이런 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뭐 기업들도 인수 합병하기 오늘 시작하고 그게 좋았죠. 그런데 정책적인 지원들이 조금 더 집중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정책적인 작년까지는 정부가 돈도 안 썼고요. 금리 인하도 좀 제한적이었죠. 작년 뒷단에 이제 좀 50bp 겨우해 준 거고. 그런 마중물들이 올해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지금도 상대적으로 되게 저평가돼 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쪽에서는 또 전환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1차적으로 금리 인하 뭐 수혜주를 지금 찾는 거는 좀 이른 단계인 것 같고요. 금리 인하 그래서 추경이라든지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직접적인 산업들 그러면 거기에 우리나라 경쟁 산업들을 많이 좀 선발해낼 겁니다. 그런 게 요 작년에 밸류업이 잠깐 재미를 봤었잖아요. 잠깐. 예, 근데 올해도 그런 정책적인 수혜 측면에서는 그런 산업들을 먼저 잘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앞서 뭐 조선업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혁신 산업들이 무엇인가 좀 고민해 볼 시점이 됐다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책 테마라도 좀 찾아보자 말씀을 주셨는데 소장님께서는 짧게 좀 골라주신다면 어디가 나아요? 저는 결국은 아로바다. AI, AI. 네. 그다음에 로봇. 아까 네. 앞서 휴머노이드 말씀하셨는데 반은 바이오죠. 네. 결국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들인데 짧게 말씀드리면 결국 미국이 지금 전 세계 시총의 51%였어요. 네, 51%. 과반이. 아니 미국 영향력 줄어든다고 하지 않았어? 중국이 2050년 되면 앞선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M7 아니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투자를 해요. 원자로에도 투자하고 AI 반도체에도 투자하고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돈을 쓸 수 있는 것은 대기업일 것이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대기업들이 아로바, AI, 인텔이 무너지고 브로드컴이 우뚝 서는 걸 좀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AI 시대가 계속될 거라고 소장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럼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님, 윤여삼 파트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